반갑습니다. 물리학 레벨 3 1단원 역학의 첫 번째 소단원인 운동과 에너지입니다. 이번 시간은 그중 첫 번째 차시로 뉴턴의 운동 법칙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학 그 중에서도 가장 기초적인 부분의 역학은 갈릴레오 때부터 시작합니다. 갈릴레오는 종교 재판에 의해서 자택에 감금되었을 때 새로운 두 과학에 대한 논의와 수학적 논증이라는 마지막 저서를 썼습니다. 이 책의 내용 중에서 셋째 날에 쓰여진 내용을 발췌해보면 레벨 서피스에서 운동하는 바디가 있는데 특별한 방해 요소가 없다면 same direction과 constant speed를 유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관성에 관한 내용을 최초로 언급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현대의 관성의 개념인 뉴턴의 관성과 다른 부분은 이 레벨 서피스라는 기준이 해수면이기 때문에 지구 전체의 입장으로 봤을 때 등속도 운동은 등속 원 운동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spherical surface concentric with the earth라는 부연 설명으로 운동 상태를 유지하는 면의 기준을 명확히 해주고 있는 거죠. 갈릴레오가 도입했던 관성의 개념을 현대적으로 확장시킨 사람은 바로 영국의 수학자 아이작 뉴턴입니다. 뉴턴은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라는 3권짜리 책을 1687년에 출판했죠. 책의 서문을 보면 에드먼드 헨리에게 감사한다는 말이 적혀 있는데요. 앙숙이었던 로버트 훅과의 마찰과 왕리 파케의 재정 때문에 출판을 미루고 있었는데 헨리가 그 출판을 적극적으로 도왔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말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왕리 파케의 실권을 잡은 뉴턴이 훅을 너무 싫어해서 훅의 연구 가치가 평가절하되었다는 과학사적 해석이 많습니다. 뉴턴 때문에 증기기관의 발명이 100년 늦어졌다는 해석이 있을 정도로 좋은 평가만 있는 사람은 아닌데요. 그래도 물리학의 절대적인 입지를 완성한 것에는 틀림없기 때문에 고전역학 전체를 아예 뉴턴 역학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전역학을 배운다는 건 뉴턴의 프린키피아를 공부한다는 말이기도 하죠. 그래서 현재 한국어로 번역된 프린키피아도 많기 때문에 저에게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꼭 한 번씩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프린키피아는 총 3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 첫 번째와 두 번째 책은 물체들의 움직임이라는 부제가 있습니다. 특히 두 번째 책은 저항이 존재하는 공간에서의 운동을 다루고 있고 유체의 운동과 파동 이론까지 함께 다루고 있죠. 세 번째 책은 태양계의 구조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때까지 관측된 천체에 관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만유인력 법칙을 설명해주는 책입니다. 헨리는 이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1530년 그리고 1607년, 1682년에 나타났던 해성들의 궤도를 계산해서 이 해성들이 하나의 천체일 가능성을 제시했고 1750년 말에 다시 나타날 거라고 예측도 했었습니다. 이 해성이 바로 헨리 해성이죠. 프린키피아 1권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시간이라는 개념을 정하는 건데요. 뉴턴은 프린키피아를 통해서 시간에 대한 수학적인 개념을 창안했습니다. 바로 다른 것과 관계없이 그 자체로 흐르는 절대적이고 수학적인 시간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공간에 대한 개념도 만들게 되는데요. 다른 것과 관계없이 그 자체로 존재하는 절대적이고 수학적인 공간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절대 공간은 움직이지 않는 공간으로 묘사하는데요. 이 절대 공간에서 움직이는 공간을 상대 공간으로 정합니다. 물론 시공간에 대한 뉴턴의 가정은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모두 부정되지만 이 시대에는 뉴턴이 세운 이 시공간에 대한 공리 아래에서 거의 모든 현상이 모순 없이 설명되었었습니다. 뉴턴은 프린키피아 1권에서 3가지 운동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물체 운동을 분석한 결과 이 3가지 규칙만 있다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법칙은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운동 상태를 유지한다는 법칙, 즉 갈릴레이의 관성의 법칙을 절대 좌표계의 관점으로 재정립합니다. 두 번째 법칙은 운동 상태가 변하는 이유를 말해주는데요. 바로 alteration of motion, 운동의 변화량은 작용하는 힘에 비례한다는 법칙이죠. 뉴턴이 말하는 운동은 지금의 개념으로는 모멘텀, 운동량인데요. 1법칙과 2법칙을 수식으로 한 번에 쓰면 힘은 운동량의 시간에 대한 1차 도함수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법칙은 힘의 작용 방식을 말해주는데요. 작용하는 힘이 있다면 항상 반작용이 존재한다는 작용 반작용 법칙입니다. 고전역학이라는 건 이 3가지 운동의 법칙을 이해하는 과목인데요. 이 3가지 법칙만 이해한다면 거시적인 물체 운동을 완벽히 기술할 수 있습니다.
약간의 문제가 있다면 엄청 어렵다는 거죠. 어이가 없네, 개새끼. 운동의 법칙은 간단해 보이지만 심오한 의미들을 많이 담고 있는데요. 먼저 입자 하나가 존재하고 그 입자의 번호를 알파라 두겠습니다. 그러면 이 알파 번째 입자의 운동량은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이건 베타 번째 입자가 존재한다고 해도 똑같이 적용되어야겠죠. 그런데 만약에 두 입자가 상호작용하게 된다면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의해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똑같은 크기의 힘을 상대에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 각 물체의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두 번째 법칙에 의해서 각 물체의 운동량의 시간 미분은 작용한 힘이 되어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 법칙의 세 번째 법칙의 결과를 연립해보면 두 입자의 운동량의 합은 다시 일정하게 됩니다. 이건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서로의 운동량을 정확히 똑같은 크기로 반대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이 상황은 입자의 수를 증가시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알파 번째 입자는 다른 여러 입자들과 모두 상호작용할 건데요. 이때 알파 번째 입자에 작용하는 총 힘인 R자 힘이 알파 번째 입자의 운동량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이건 다른 모든 입자의 상호작용을 가정해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기 때문에 노란색 화살표로 표시된 합력이 각 입자들의 운동량을 변화시키게 되겠죠. 그런데 이 노란색 벡터의 합은 0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노란색 벡터는 각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합력이기 때문에 이것들의 합이라는 건 작용 반작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모든 힘들의 합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제 이 식의 양변을 모든 알파에 대해서 더해 볼 건데요. 이때 좌변이 0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변에 존재하는 모든 입자들의 운동량의 합은 0이 되어야 합니다. 이 결과가 말해주는 건 입자들을 하나의 개, 시스템으로 취급했을 때 개 내부에 존재하는 내력이 개 자체의 운동량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이 시스템에 외력이 작용하지 않는 한 시스템 전체의 운동량은 변화하지 않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여러 입자로 이루어진 하나의 물체 운동을 따질 때 그 물체를 이루는 입자 사이의 힘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됩니다. 뉴턴은 프린키피아에서 거의 모든 수학적 논의를 기하학으로 풀어냈지만 우리는 위대한 수학자 오일러가 정리했던 해석적인 방법으로 뉴턴 역학을 기술하겠습니다. 절대 공간이든 상대 공간이든 좌표를 잡으면 물체의 위치를 벡터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소 시간이 흘렀을 때 미소 위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 비율을 속도라고 정의하죠. 마찬가지로 미소 시간이 흘렀을 때 미소 속도의 변화도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 비율을 가속도라고 정의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속도의 관성 질량을 곱해서 운동량을 정의합니다. 뉴턴은 이 양을 quantity of motion, 운동의 양이라고 불렀죠. 이 운동량 역시 미소 시간이 흘렀을 때 미소 변화량이 생길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 양을 impulse 충격량이라 부릅니다. 뉴턴의 운동 법칙은 바로 시간에 따른 충격량의 비율이 힘이라는 건데 우리는 오일러가 표현했던 것처럼 운동량의 정의를 이용해서 운동의 법칙을 F는 ma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가속도는 위치 벡터의 시간에 대한 2차 도함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위치 함수의 시간에 대한 2차 미분 방정식을 풀어야 물체가 언제 어디 있는지를 기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벡터 미분 방정식은 물체의 운동을 기술하기 위해서 풀어야 할 운동 방정식이 되는데요. 물리학에서 가장 기초적인 방정식이기 때문에 레벨 1에서부터 계속 풀어왔었습니다. 대신에 레벨 1, 2에서는 1차원 운동으로 제한했거나 2차원 이상의 운동이라도 포물선 운동처럼 1차원 운동 결합으로 분해 가능한 경우만 다뤘기 때문에 엄밀히 벡터 방정식을 푼 건 아니죠. 그리고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것도 등속도나 등가속도처럼 그래프만 그리면 기하학적으로 해결되는 문제만 다뤘기 때문에 엄밀히 또 미분 방정식을 푼 것도 아닙니다. 물론 삼각함수에는 다뤘었죠. 아무튼 이제 레벨 3부터는 벡터 미분 방정식을 수학적으로 다룰 수 있어야겠습니다. 일단 몇 가지 복습 예제로 웜업을 할게요. 뉴턴의 운동 법칙을 가장 쉽게 풀 수 있는 힘의 형태는 바로 상수 힘인데요. 이렇게 되면 가속도가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힘과 가속도의 방향을 x축 방향으로 잡으면 속도의 x 성분은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증가하게 되겠죠. 여기서 쓰여야 할 적분 상수는 초기 속도가 되고요. 이 초기 속도 벡터까지 포함해서 성분별로 쓰면 x축 방향으로는 등가속도 운동, y축 방향으로는 등속도 운동함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y축 방향이라는 건 초기 속도 방향이 가속도와 같지 않은 나머지 성분이기 때문에 이 결과는 3차원에서도 적용할 수 있죠. 이제 초기 위치를 원점으로 잡으면 시간에 따른 위치도 구할 수 있습니다.
두 성분을 연립해서 시간항을 제거하면 물체가 그리는 궤적의 방정식도 얻을 수 있죠. 그리고 우리는 이 궤도 방정식으로부터 초기 속도의 y축 성분이 없다면 물체의 궤적은 직선을 그리게 되고 y축 성분이 존재한다면 물체의 궤적이 포물선을 그리게 됨을 알 수 있는 거죠. 또 힘이 0인 경우에는 초기 속도를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등속도 운동하게 되고 물체 운동 궤적은 직선을 그린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푸는 데 있어서 일정한 힘 다음으로 쉬운 예제는 힘이 위치의 1차 함수인 경우입니다. 특히 마이너스 보호는 복원력이라는 걸 의미하죠. 이 경우의 운동 방정식은 물체 위치 x에 대한 2차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미분 방정식의 해는 레벨 2에서도 봤듯이 삼각함수로 이루어진 단순 조화 진동인데요. 여기서는 초기 조건을 포함해서 좀 더 자세히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적분상수 v0는 초기 속도, x0는 초기 위치인 거죠. 만약 처음에 물체가 x0 위치에서 정지하고 있었다면 시간에 따른 물체의 위치는 이렇게 진폭이 x0인 조화 진동이 나타납니다. 이 진동의 각 진동수는 처음에 K와 M으로 정했던 오메가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복원력의 형태를 비례상수 K 대신에 질량과 각 진동수 제곱의 곱으로 바로 적용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될 겁니다. 문제는 이 미분 방정식을 어떻게 풀 거냐인데요. 레벨 2에서 소개했던 인수분해 방법이 이해하기는 가장 쉽고요. 레벨 4에서는 적분 변환이라는 고급 기술로 풀었습니다. 레벨 3에서는 급수 해법을 쓸 건데요. 시간에 대해서 해석적인 연속함수 x는 시간에 대한 급수로 전개할 수 있죠. 이걸 미분 방정식에 대입해보면 이렇게 두 번 미분된 항이 두 단계 낮은 차수의 무한급수로 합해지죠. 이제 t에 대해서 같은 차수끼리 묶기 위해서 n의 오더를 0부터로 변형하면 이렇게 서메이션 기호로 한 번에 쓸 수 있게 됩니다. 이 식은 모든 시간 t에서 성립해야 하기 때문에 t의 n승의 개수가 0이 되어야 하죠. 이제 이 점화식을 풀어야 하는데요. n이 이만큼 차이 나니까 이렇게 두 단계씩 낮춰가다 보면은 n이 짝수일 때는 a0까지 쓸 수 있을 거고요. n이 홀수일 때는 a1까지 쓸 수 있습니다. 각 변을 모두 곱해서 짝수일 때는 이렇게 계승함수 팩토리얼로 표현할 수 있고 홀수일 때도 똑같이 팩토리얼로 표현되죠. 이제 모든 개수를 a0와 a1으로 표시했으니까 이걸 급수에 대입해보면 짝수끼리는 a0로 묶이고 홀수끼리는 a1으로 묶이게 되죠. 그리고 대괄호 안은 전형적인 삼각함수의 테일러 급수입니다. 여기서 a0와 a1은 이 미분 방정식의 두 개의 적분 상수가 되고요. 물리학에서는 각각 초기 속도와 초기 위치로 표현되는 거죠. 앞에 두 예시는 레벨 2에서도 많이 다뤘던 예제였습니다. 이번에는 새롭게 힘이 속도의 1차에 비례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힘은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기 때문에 보통 저항력을 단순화시킨 모델이죠. 일단 물체의 초기 속도 v0를 정하면 저항력은 속도의 반대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저항력에 대한 운동 방정식을 세우면 1차 미분 방정식이 되는데요. 여기서 감마는 이 물체의 속도가 감소하는 정도를 결정할 감쇄 계수가 됩니다. 이 1차 미분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속도의 각 성분의 식을 써보면 모든 i의 성분이 각각 이렇게 변수 분리되고 양변을 적분해서 시간에 따라서 지수적으로 감소하는 함수를 얻게 됩니다. 모든 성분이 똑같이 이 값을 가지기 때문에 물체의 속도는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물체의 초기 위치가 원점이 되도록 적분 상수를 잡아서 위치도 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초기 속도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의 예를 든 방식으로 속도의 1차에 비례하는 저항력이 있다면 충분한 시간이 지났을 때 원래 위치에서 감마분의 v0만큼의 초기 속도 방향으로 이동이 일어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일정한 중력장과 속도의 1차에 비례하는 저항력이 있는 공간에서 물체 운동을 계산하겠습니다. 저항력은 바로 댐핑 컨스턴트로 표현했습니다. 물체의 초기 속도를 v0로 두고 일정한 중력이 오른쪽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을 가정하겠습니다. 중력을 오른쪽으로 잡은 거는 첫 번째 예시 결과와 비교해 보기 좋아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저항력이 초기 속도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할 건데요. 앞에서와는 다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저항력 벡터의 크기와 방향이 계속 바뀝니다. 그러면 이제 좌표를 잡고 운동 방정식을 세우면 질량이 제거된 1차 미분 방정식을 얻습니다.
중력장의 방향을 x축으로 잡았기 때문에 단위 벡터로 나타내고 성분별로 운동 방정식을 나누면 y축 방향은 앞에서 다뤘던 미분 방정식을 그대로 얻고 x축 성분만 상수가 추가된 미분 방정식을 풀면 되죠. 그러면 초기 조건을 적용해서 속도를 성분별로 얻을 수 있고요. 초기 위치를 원점으로 잡은 위치도 성분별로 모두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 성분에서 시간을 소거하면 궤도 방정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물체는 충분한 시간이 지났을 때 y축 방향으로 감마분의 vy0까지 도달하고 이때 물체의 속도는 감마분의 g의 크기로 x축 양의 방향을 향하게 되죠. 충분한 시간이 지났을 때 저항력이 중력과 같아지게 되고 최종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게 되는데요. 이때의 속도를 터미널 velocity, 종단 속도라 부르게 됩니다. 물론 수학적으로 이 속도는 무한한 시간이 지나야 도달하기 때문에 저항력과 중력이 같아지는 순간은 없죠. 이번에는 용수철의 복원력에 의한 조화진동 문제에서 속도에 비례하는 저항력이 동시에 작용하는 경우로 확장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물체의 위치와 속력에 모두 의존하게 되는데요. 이걸로 운동 방정식을 세워보면 앞에서 예를 들었던 조화진동 방정식에서 1차 미분항에 감쇄 계수가 포함되어 나타납니다. 이 미분 방정식은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풀어볼게요. a 플러스랑 a 마이너스는 감마랑 오메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상수입니다. 모든 해를 완벽하게 푸는 건 레벨 4에서 할 거고요. 여기서는 감쇄 개수가 작아서 제곱근 내부가 양수인 경우만 풀어볼 겁니다. 이제 오른쪽 부분을 라지 x로 치환하고 1차 미분 방정식을 풀면 라지 x는 간단히 지수 함수로 계산되고요. 나머지 스몰 x에 관한 1차 미분 방정식도 풀면 이렇게 계산됩니다. 이제 a 플러스 마이너스 부분에 오메가랑 감마를 넣으면 되는데요. 좀 간략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제곱근 부분을 오메가 프라임으로 두겠습니다. 그러면 공통의 지수 부분인 감마를 빼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지수에 복소수가 있기 때문에 삼각함수 표현으로 바꾸는 게 보기가 더 좋죠. 이건 초기 위치와 초기 속력을 넣어서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물체의 위치를 시간에 따른 그래프로 그려보면 초기에 x0 위치에서 정지하고 있었다면 진폭이 지수적으로 감소하는 진동이 되죠. 이걸 damped oscillation, 감쇄 진동이라 부릅니다. 감쇄 진동은 보통 보기 좋게 삼각함수를 합성해서 적분상수 두 개인 진폭 부분과 삼각함수의 위상인자로 포함시킵니다. 그리고 이 결과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감쇄 진동에서의 진동 주기는 이 오메가 프라임이 결정하기 때문에 감쇄가 없을 때보다 주기가 길어진다는 거죠. 극단적으로 감쇄가 심해져서 감마가 오메가로 수렴하게 된다면 주기가 무한해지는데요.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 진동하지 않게 되죠. 마지막으로 단순 조화 진동 상태에 저항력의 일종인 마찰력이 작용할 때도 어떻게 운동하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접촉 대상과 상대 속도가 있다면 운동 마찰력이 작용하고요. 이건 속도의 방향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부호 함수 시그널 펑션을 이용해서 합력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접촉 대상과 상대 속도가 없다면 정지 마찰력이 작용할 수 있는데 이건 외력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정지하는 순간의 복원력이 최대 정지 마찰력을 넘지 못하면 물체는 정지하게 되겠죠. 그러면 위쪽 식을 이용해서 운동 방정식을 세우고 이 식의 해를 구하면 원래 진동하는 식에다가 마찰력에 의해서 부호를 판단해야 하는 항이 더해지게 됩니다. 초기 조건을 처음에 x0인 위치에서 정지했다고 가정하고 시간에 따른 위치 그래프를 그려보면 진동의 중심이 속도의 부호에 따라서 계속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정지하는 모든 위치에서 복원력이 최대 정지 마찰력을 넘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넘은 부분은 문제없이 계속 운동하겠지만 넘지 못하는 지점이 있다면 정지 마찰력이 복원력과 똑같은 크기로 작용하게 되고 합력이 0이 되면서 물체는 정지하게 되겠죠. 정리하겠습니다. 물체 상호작용을 물리학에서는 힘이라 부르고 그 힘의 작용 방식은 뉴턴의 세 번째 법칙인 작용 반작용의 법칙을 만족합니다. 그리고 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합을 합력, net force라 부르고요. 그 물체에 작용하고 있는 합력이 0일 때 물체의 운동량은 보존, 그렇지 않다면 작용하는 합력만큼 운동량이 변하게 된다는 것이 뉴턴의 운동 법칙이었습니다. 그리고 뉴턴이 말한 운동의 양, 현재의 운동량은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우리는 오일러가 정리해놓은 F는 ma, 즉 위치의 시간에 관한 2차 미분 방정식이 바로 물체의 운동을 기술하는 운동 방정식이 된다는 걸 정리했습니다.
레벨 1, 2 복습 예제부터 저항력을 추가해서 미분 방정식을 직접 풀어본 예제까지 연습했지만 350년 전에 만든 뉴턴의 법칙을 이해하려면 아직 턱없이 부족합니다. 분량상 다 다루지 못하지만 물리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